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성종실록 제8부 뜨는 해와 지는 해 한 명의 몰락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472년 9월 평창 군수로 발령난 김순성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이 김순성이라는 사람은요, 평창, 지금이야 동계올림픽도 개최되고 나름 그래도 규모가 있는 도시로 발전을 했겠지만 조선시대의 평창은 사실 산골짜기였겠죠. 그래서 이런 궁벽진 곳으로 가는 것이 싫어서 격오지 근무가 싫었던 거죠. 그게 싫어서 이제 어떻게 빠질까 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궁리 끝에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한명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한명회를 찾아가서 청탁을 하게 되는데 김순성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자신의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 궁벽진 곳에 가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감께서 좀 어떻게 힘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물론 이게 맨입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고 뭔가 이제 뭔가 좀 이제 건넨 게 있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순성이 정식으로 성종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성종이 원상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김순성의 아내가 병이 좀 굉장히 깊다는데 이거 진짜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자 한명회가 시침이 툭 대고서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간만에 서원부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라는 거죠. 뭔가 좀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자, 이 서원부에서 김순성뿐만 아니라 한명에 대한 탄핵까지 같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원부 관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순성이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 병 때문에 못 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궁벽진 곳이라서 가기 싫어서 저러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탄핵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것은 필시 정승한테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랬던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죄가 가볍지 않으니까 김순성뿐만 아니라 청탁을 받은 정승까지도 같이 이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사원부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종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네 사원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김순성이 한명회를 비롯한 정승들한테 청탁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뭔가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거냐? 구체적으로 근거가 뭐냐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뚜렷한 근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이 시대에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뒤 전후 관계를 갖다 놓고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순성의 아내가 아프다고 한명회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명회가 김순성의 아내가 아픈지 어쩐지까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남의 집 집안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시시콜콜 아냐 이거예요. 김순성이 엄청 높은 사람도 아니고 평상시에 한명회하고 친했던 사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필시 청탁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입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이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원부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종은 아직 수렴청정을 받는 중이었고 또 원상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장 훈구 대신들을 공격해서 쳐내야 되겠다. 그럴 의사가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성종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대신을 처벌을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대신이 나란 일을 볼 수 있겠냐. 함부로 이렇게 대신을 흔들어서 안 된다. 라는 논리로 한명회를 옹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사원부 전체를 좌천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성종께서 친정을 이제 슬슬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사원부가 역풍을 맞았던 사건하고 좀 나름 패턴이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종은 훈구파 대신들을 쳐낼 생각이 없었던 거고 한명회의 권세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들 이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한명회의 권세가 천년만년 갈 것이다.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했을 건데 세상에 영원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1476년 2월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한명의 권세도 이제 슬슬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바로 성종이 20세가 되면서 친정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종도 태도가 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전 시간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정영윤 씨가 수렴청정을 거두겠다라는 교서를 발표했을 때, 원래는 신하들이 다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의상 반대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정양후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신하들은 성종의 친정이 기정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뭐 예의상 이제 우리가 반대할 만큼 했으니까 슬슬 이제 모양새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명희가 오버질을 했다라고 했죠. 한 번 더 강하게 반대를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요, 성종도 한 번 더 반대를 그렇게 표명해달라고 한명희한테 부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한명희가 이때 당시 원상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는 좀 달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남들은 그냥 한 번만 반대하고 넘어간다면 자기는 예의상 2번 정도는 반대를 해야지 체면이 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놓고 보면은 예의상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임금에 대한 불경으로 볼 여지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성종이 시켜서 한 건데 왜 또 이게 불경이 되냐? 왜냐면은 당시에 한명희가 했던 워딩이 좀 거시기한 워딩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버질도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과하게 오버를 했다는 거죠. 자, 한명희는 이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지금 대왕 대비께서 물러나신다면은 신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라면서 좀 과도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니 뭐 왕이 친정할 나이가 됐으니까 친정을 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성종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뭔가 좀 뉘앙스가 살짝 거시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저희가 퇴근한 다음에 한 잔의 술을 어떻게 편안하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마음 놓고 술도 못 마시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거시기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꽤나 좀 이제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던 건데, 모르겠어요. 한명희는 그냥 예의상 하는 소리였는데 그게 좀 주책맞게 오바를 떨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성종이 친정이 달갑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던 건지, 그거는 뭐 한명희 본인만 아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종은 바로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게 되는데요. 야, 근데 이거 아무리 예의상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뭔가 지금 대신들은 과인을 믿지 못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거 진짜냐 하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조정의 분위기가 쌓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종이 친정을 하자마자 제시한 뜻밖의 문제제기. 훈구 대신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놀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명의 친정 반대는 진짜 보기에 따라서는 좀 과도한 언사로 보일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원래 누가 먼저 지적을 해야 되냐면은 신하들이 먼저 나서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명희가 너무 좀 오바를 떨면서 과도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하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는데, 근데 이거를 구태여 임금이 자기 입으로 거론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민망한 차원을 넘어서서 잘못하면 이건 불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충죄로 찍히면 정말 참 피곤해지죠. 자, 그러자 원상들은 그제서야 허둥지둥 한명희의 말은 신하의 이해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한명희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한명희도 부랴부랴 입궁을 해가지고 성종에게 사죄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주책맞게 너무 오버지를 떨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종은 웃는 낯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제가 사실 장인 어른한테 한 번 더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냥 저도 한번 해본 소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같이 뭐 밥이나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평소처럼 한명희를 우대를 해주고 뭐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이어나갔다라고 해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이때 분명히 한명희 입장으로서는 뭔가 좀 싸늘한 느낌을 받기는 받았을 겁니다. 이처럼 성종이 그냥 웃고서 넘어가는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긴 했지만,
이걸 지켜본 사람들은 분명히 왕의 심중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을 거예요. 즉 이것은 누가 봐도 성종이 의도적으로 한명회를 타깃으로 잡아가지고 공격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왕과 한명회 사이에 파워게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스피드죠. 과연 어느 쪽 라인에 서는 것이 앞으로 떡상하는 라인이 될 것이냐. 자, 그것을 이제 박서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훈국의 외로운 늑대 바로 유자광이었죠. 유자광. 아시다시피 유자광은 본래는 신공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이의 옥을 계기로 신공신 쪽에 선절을 치고 훈구파로 넘어온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자광은 훈구파에 속하게는 됐는데, 본래 그의 출신이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좀 거시기 하죠. 서자라고는 하는데 기록에 따라서는 얼자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애매한 출신 때문에 훈구파 내에서는 분명히 겉도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대간을 비롯한 신진 세력들 입장에서도 유자광이라고 하면은, 야, 저거 진짜 간에 붙었다가 쓰레기에 붙었다가 그러는 인간 아니냐, 근본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기 때문에 결국 유자광은 훈구파에도 끼기 힘들고 이런 신진 세력에도 끼기 힘들고 뭔가 좀 이제 권력의 주변부를 겉도는 그런 외로운 늑대 한 마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유자광은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비상한 머리와 아주 타고난 담력, 결단력, 행동력, 추진력, 이런 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인성과 성격을 떠나가지고 능력치 자체는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그 유자광이 매의 눈을 번뜩이면서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왕께서 태도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 왕과 한명의 사이에 파워게임이 벌어질 것인데, 과연 이게 어느 쪽이 승리를 할 것이냐, 어느 쪽 코인을 타는 것이 떡상하는 길이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 시간에도 설명됐다시피 훈구파 신하들이 이제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가고 있고, 한명이도 이제 나이를 너무 먹었죠.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에 비해서 성종은 이제 막 20살, 파릇파릇한 이제 새내기고, 친정을 또 이제 막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종의 권력은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고, 한명이는 결국 내려먹기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유자광은 승붓을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붓을 들어서 상소문을 올려서 훈구파의 거두인 한명회를 탄핵을 했다는 거죠. 유자광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전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명회가 단순히 노망이 나가지고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한명회가 평소부터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말들을 은연중에 표출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자광이 말하는 평소 한명회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말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한명회가 평소부터 성종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왕이 무슨 뭐 정사를 보겠어, 이런 식으로 깔보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을 본세를 보여줬던 것이 아니었겠냐. 그러면서 유자광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지적해야 될 대관들은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한명회는 오히려 기고만장해가지고 여전히 이제 손님들을 받으면서 그의 집에는 아첨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드나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강경한 어조로 상소문을 올렸다는 거죠. 자, 이처럼 유자광의 상소는요, 한명회와 훈구파 대신들 뿐만 아니라 대간들까지 한 큐에 날려보내는 그야말로 초특급, 메가톤급 핵폭탄 상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종은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냐면, 글쎄 지나간 일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선을 긋기는 그었어요. 하지만 유자광은 성종의 본심은 그것이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묻고 더블로 가, 한 번 더 강경한 상소를 올리면서 한명회를 몰아세우게 되니, 이거 진짜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졸지에 한명회가 궁지에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유저강이 확실히 대단하긴 합니다. 자, 궁지에 몰리는 한 명에 과연 이 궁지를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성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유저강이 예견한 대로 한명회와 성종의 파워게임, 장인과 사위의 파워게임은 이 이후로도 몇 차례 계속되는데 과연 그 승부는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